네, 안녕하세요. 대한가정의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올해 대한가정의학회는 물병 이야기로 비욘디에서 함께 방송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한 흔한 병 이야기, 물병 이야기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매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과 함께 그동안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의학상식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저희 네. 비욘드 구독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뭐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 또 음.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우리 의료 사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많이 심려가 깊으실 것 같은데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어수선한 시국이라 예. 좀 어수선하게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 보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지 좀 저희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도 짚어보고 또 교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가정의학과 궁금한 질문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강의 이어가면서 질문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예. 그 이제 차례 뭐 요 정도로 해 보랍니다. 의료 사태에 대한 제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요번에 또 무슨 계엄 선포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요. 근데 의료 사태는 지금 뭐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이어서 의학 논문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지 요즘은 그걸 이제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금방금방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이론적인 것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증례 좀 하고 또 질문 받고 그다음에 요즘 매스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힘들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예. 이야기해 주실 이게 게 뭐 근데 있다더라고요. 이제 사실 뭐 원인 뭐부터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 병원 가서 보통 듣거나 상담하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보통 이제 딱 정답이 하나 있으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걸 좀 섞은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걸 하다가 또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흔히들 특히 뭐 이제 정형외과적 수술 같은 거 할 때 많이 느끼실 텐데 어딜 가면 뭐 "수술 꼭 하자." 그러다가 어딜 가면은 "아이 뭐 이런 걸로 수술하니 하지 말자." 그러고 어떤 데 가면은 뭐 일단 주사 맞고 뭐 시술부터 해 보고 수술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뭐 일단 좀 지내보다 수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번에 그냥 그 의대 그 2,000명 결정한 거는 너무 아주 어느 쪽인지 몰라도 아주 끝에를 그냥 그것도 이제 중간에 타협점이나 뭐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없이 너무 그냥 결정됐다. 뭐 요번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너무 그냥 갑자기 확 결정됐던 그런 면이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에 그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래서 또 그런 decision making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근거가 뭐가 있느냐 봤는데 불행히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신의료 기술 뭐 하나를 의료보험으로 수가로 등재시키냐 뭐 안 되냐 이런 정도만 해도 뭐 저희가 미리 회의 자료 다 보고 그거 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이래 가지고 회의장 가서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막 난상 토론 막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결론이 안 나면 "다음 회의합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고 뭐 결론이 났으면 나중에 그거를 회의록으로 좀 받아 봐서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의대생들을 그렇게
정원을 확 늘리는 회의를 했는데 저 보니까는 무슨 회의록이 남겨져 있는 게 없고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되는 회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이 디시전 메이킹도 좀 이렇게 아까 얘기한 양극단으로 했지만 중간에 진짜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한 대화나 타협이 없었구나 해서 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추후로 하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뭐 3가지 이제 서울대에서 나왔던 3개의 논문을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인용을 할 때는 역시 그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의사를 키우면 어떻게 된다. 뭐 중간에 몇 프로가 뭐 일반일하고 하고 아니면 중간에 의과대학 하다도 얼마나 중단하고 뭐 나와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가 쭉 있는데 그런 모델이 제대로 맞는 모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그중에서 앞으로 어느 과가 인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쪽에 얼마나 더 많이 가고 이런 가정이 좀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 넣는 그 수치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 그 보고서에는 나중에 그 저자 선생님이 또 이걸 스스로 바꿀 정도로 그때 당시에 가정이 좀 안 맞았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저자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 당시가 좀 무리했던 디시전 메이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의대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디시전 메이킹의 과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과 또 최근의 의료 사태나 이런 것들에서 느꼈던 부족한 것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 거네요. 중간에 그 의대 교수들이 또 다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인원 하기도 너무 어렵고 사실은 한 30년에 거쳐서 의학교육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냥 옛날에 대형 강의실에서 막 몇백 명씩 그냥 앉혀놓고 그냥 강의하는 그런 의학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교수 한 명당 한 서너 명 뭐 이런 정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하고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모두 다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의대생 때 이미 어떤 쪽을 좀 더 하고 어떤 쪽을 선택하고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게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 30년 전에처럼 그냥 강의실에다 다 몰아넣고 이제 강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진 게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제 상의를 좀 많이 하거나 회의를 충분히 하거나 장단점을 충분히 따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이제 그런 걸 이제 고쳐 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또 훌륭한 의사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훌륭한 의사들을 만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감을 해주시고 좀 협조라 그럴까?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학 논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보고서 논문 인용된 게 예. 잘못된 것들도 그렇죠. 있었다. 예. 그럼 또 저희가 의학 논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예, 좋을 그거 것 잠깐 같습니다.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의학 논문의 종류를 좀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네이버나 이런 무슨 데 아니면 우리 이 비욘디에서도 그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논문 소개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실 때 우리 이제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라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흔한 연구, 제일 맨 처음에 하는 연구가 이제 단면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관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뉴질랜드 어떤 데서 이제
골관절염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게 좀 적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만 주로 먹는 것 중에 뭐 푸른 홍합이 있었다. 푸른 홍합이라는 게 사실 좀 그 자체로 모순인데. 그냥 그걸 이제 그래? 그러면은 그 푸른 홍합에 이 관절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단면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단면 연구는 제가 여기 쓴 것 생태학적 오류라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연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같이 있거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때 제가 학생 때는 자궁경부암에 많이 걸리는 분들은 조혼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성관계를 시작하거나 늦게까지 하는 분 아니면은 좀 그 파트너가 많았던 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는 역학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주로 그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보니까 그 생리학적, 생화학적 인과관계로 밝혀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간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이제 HPV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성관계로 전염되고 하면서 이제 그 매개 작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학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면 연구는 충분히 이제 상황만 보고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님이나 누가 오셔서 단면 연구로 얘기할 때는 결과를 얘기할 때는 그런 이게 다른 것로 굳이 연관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단면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좀 보면은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기술을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단면 연구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코호트 연구나 이런 실험 연구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라 그러면 우리가 코호트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암울한 기억이지만 우리 코비드 때 뭐 코호트 격리한다 뭐 그런데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 그러니까 그 집단을 이렇게 쭉 추적해서 하는 이건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담배 피는 집단을 봤더니 폐암에 많이 걸리더라. 담배 안 피는 집단을 봤더니 폐암에 좀 적게 걸리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가 그러니까 단면 연구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는데 시간을 두고 원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교란 변수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껴 있는 거나 뭐 아니면은 오염되는 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담배 안 피다가 나중에 피는 그룹으로 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분류할 때는 뭐 담배 피지 않는 그룹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오염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옛날에 커피가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좀 나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중간에 교란 변수로 꼈던 게 흡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흡연율이 되게 높을 때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보통 이제 흡연 같이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때만 해도 흡연이 뭐 심장, 혈관 쪽, 그러니까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뭐 그런 쪽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겠냐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때인데 커피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커피를 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도 그 TV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좀 하세요. 어디서 뭐 어느 마을 뭐 장수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네.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오래 사시는 분들 봤더니 뭐 이런 된장찌개를 많이 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그렇죠.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순간에 딱 봐서 된장찌개를 많이 먹고 뭐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 단면 연구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30년을 계속 이렇게 된장찌개를 먹어온 분들하고 안 먹어온 그냥 적당히 먹은 분들하고 뭐 많이 먹은 분들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단면 연구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교란 변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일단은 갸우뚱 일단은 맞지만 뭐 딴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좀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인과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그냥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연구를 이게 원인 인과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이제 실험 연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막 우리가 뭐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인터벤션. 그러니까 여기는 비타민을 주고 강제로 드시라 그러고 이쪽에는 비타민 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래서 교란된 변수는 다 통제하고요. 예, 근데 그게 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또 이제 여기에 그 이제 단점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연구가 이제 실험 연구고 뭐 그
또 정확하기 위해서 의사 그 연구자도 이 사람이 이쪽의 그룹에 속하는지 뭐 저쪽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게 한다고 해서 뭐 이중 맹검 연구도 있고 뭐 하여간 그렇게 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연구는 언뜻 보면은 그 인과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이제 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냐 아니면 아까처럼 오염 섞이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연구는 코호트 연구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분을 뺍니다. 아, 그냥 그쵸. 본인이 이렇게 와서 나 비타민을 내가 계속 먹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또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 비타민이 뭐 좋다고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줄 때 실제 상황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제로 주고서 뭐 남은 약도 세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잘 드셨는데 진짜로 뭐 비타민을 드시라 그러면 이게 아예 크기나 뭐 맛이나 이런 거에 시간대도 있을 따라서 거고요. 네. 먹는 사람 반, 뭐 안 먹는 사람 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연구들의 장단점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들이 한쪽으로 나오면 좋은데 한쪽으로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도 나오고 저쪽도 나오고 뭐 그레이 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메타 아날리시스라고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그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100개, 200개 논문들을 예. 모아서 어떤 그래서 결과를 뭐 내는지 예, 본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또 있는데 그 중에 또 질 좋은 논문만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비교적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비교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밑에 쓴 그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고 출판 오류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저건 뭐냐면 특히 건강기능식품처럼 이렇게 그 규제가 강력하지 않은 거에서 많이 생기는데 뭔가 효과가 있게 나오거나 차이가 있게 나오고 이게 원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 의학 잡지에서 잘 실어줘요. 이거는 약간 새로운 거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실는데 이게 그냥 안 나오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 거기 논문이 실리지 않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된 것들만 출판이 되니까 그렇죠. 된 것들이 더 무조건 많이 되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좋구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효과가 분명히 과장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환자분들한테 직접 줘보고 위약이라고 가짜 약 줘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연구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는 그냥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논문으로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안 썼고 근데 약은 다릅니다. 네. 약은 식약처에서 해가지고 약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는 거를 또 꼭 보고를 해야 해야 돼요. 되죠. 네. 근데 이제 식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효과가 과장될 확률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거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의사 선생님들 요즘 뭐 환자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이게 옛날처럼 뭐 명의 그러니까 비방 뭐 그 선생님만 찾아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사실은. 물론 수술은 잘하는 분들이 뭐 따로 있을지 몰라도 이제 약 같은 건 사실은 요즘은 권고안이나 이런 게 다 있죠. 뭐 이렇게 약가처럼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이 환자가 좀 약한데 하는 게 더 나을까 안 하는 게 더 나을까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선생님들의 뭐랄까 통찰력이라던가 그런 게 좀 또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논문을 보실 때나 이게 들으실 때는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쪽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그냥 또 믿지도 마시고 조금은 더 생각해볼 장단점을 생각해봐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초반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실험도 연구도 해주시면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권고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 환자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레이 존들이 있고 예. 뭐 수술을 그렇죠. 하느냐, 시술을 하느냐, 약을 먹냐, 기다리냐 음. 이런 부분들은 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군데에서만 맹신하면 좀 그렇죠. 안 안 되죠. 된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네네. 보면은 뭐 어디에서 뭐 몇 명 무슨 실험을 했는데 뭐 어떻게 나왔다고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잘 보면은 밑에 무슨 이렇게 띠처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주의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요? 이거가 그 상황과 다를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거기 살짝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그 단점이나 그 오류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밑에다 쓰는 거고.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쪽은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실험 인원이 적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우리가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김민님께서 원래 부작용이나 그런 건 엄청 조그만 글씨로 빨리 지나가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상식의 오해 분류 또 준비해 예. 주셨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강의해 주셨어요. 요즘 뭐 지난번에 이렇게 처음 제가 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혼합해진 것도 있다. 뭐 옆집 아저씨는 담배 피는데도 맞아요, 오래 살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전통적이면서 옆집 아저씨랑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저 여기서 재밌었던 게 그 옆집 아저씨는 담배 피우면서도 오래 사시더라. 그리고 또 전통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푹 맞는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전혀 아니다. 자세히 그렇죠. 뜯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까요? 오늘은 역시 혈압에 대한 건데 요즘 이건 따끈따끈하게 새로 좀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진료실에서 저보고 꼭 혈압을 좀 재달라고. 이제 여기 있는 옛날엔 수은혈압계였지만 이제 수은을 안 쓰니까 그냥 공기로 해서 하는 혈압인데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재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진료 시간에 임박해서 오셔서 막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쟀는데 좀 높게 나왔죠. 특히 위에 그 수축기 혈압은 좀 그러면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즘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진료실 혈압이라 그러거든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재주는 혈압. 요걸로 하면 우리가 늘 생각했던 고혈압 기준으로 해서 그냥 140, 190으로 하죠. 근데 환자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 30% 되죠. 긴장도 되고 또 집 밖에 다른 환경이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알코올 냄새가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원인은 잘 모르지만 원인을 딱 하나로 저기는 못하지만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얀 가운을 보면 그렇다는 거, 병원에 오면 그렇다는 거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고혈압으로 평소에는 고혈압 아니다가 그때 올라가는 분들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정도 올라가는 사람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고혈압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평소보다.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간다. 일반인들도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렇게 에비던스와 그다음에 요새는 뭐 폰이나 뭐 워치 뭐 아니면은 다른 기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전자 기기들이 좀 파퓰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정 혈압을 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혈압하고 진료실 혈압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가정 혈압이기 때문에 가정 혈압에 맞춰서 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약을 올리겠습니다. 조절 잘 되니까 그냥 약을 드십시다. 이거를 진료실 혈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디시전 메이킹을 가정 혈압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러니까 진료실 들어와서 이렇게 꼭 재달라 그러실 필요도 없고 저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지 실제는 이제 가정혈압을 하는 거고 가정혈압을 잘 못 재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재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진료실 말고 집에서 좀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혈압 재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안정된 사람 분이 뭐 매일같이 이렇게 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이제 네. 조금 그 경계선이거나 뭐 그런 분 아니면 혈압약 먹을지 말지를 처음에 결정해야 되겠고 아니면 요즘 나서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혈압약 용량을 늘릴까 말까 이런 거 결정할 때는 가정 그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가정 혈압은 저기 써 있듯이 진료실 혈압보다 낮에는 5 정도씩 낮은 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35에 85 밑에. 135에 85 밑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네.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140, 150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시다 보면은 저기 이제 백의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오면 높아지는 거고 한 20, 30%가 되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가면 고혈압이라고 있습니다. 가면은 아시죠? 이렇게 가면이요. 가리는 거죠. 마스크. 네. 네. 그러니까는 왔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서 높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여간 집에서 평소에 좀 높다가 병원에 왔을 때는 그게 낮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루에 그 우리가 그 순환하는 그 컨디션 중에 그분은 이제 낮 동안보다는 무슨 저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때가 더 높거나 병원에 오는 시간은 보통 아침이나 점심 때니까 더 높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게 좀 반대로 돼서 뭐 병원에 오니까 병원에서는 마음이 그렇죠. 편해지시거나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는 적긴 합니다. 백의고혈압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백의고혈압은 나중에 진짜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별로 많지 않은데 가면 고혈압은 그냥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고혈압 병원에서 했는데 괜찮았는데 집에서 재면 좀 높지만 이분들은 그냥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게 가정에서 재는 고혈압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새로운 거지만 이제 진료실 혈압을 너무 챙기지 마시라는 게 좀 새로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 중에는 뭐 이거 있죠.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높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옛날에 그냥 이렇게 퍼진 얘기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기원했나 보니까는 중환자실하고 이제 응급실 같은 데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네. 이제 그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뭐 그 폐혈증의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심하거나 이래서 혈압 잡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저혈압이라서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와전돼서 일반 고혈압 아니면 집에서 재는 그냥 혈압 같은 것도 뭐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쩡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에서 혈압을 쟀는데 뭐 낮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지럼증이나 기절하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 그냥 잘 다니시는데 어떤 때 재보고서는 이게 재보았더니 이게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줄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는 혈압이 조금 낮아도 괜찮다. 근데 혹시 좀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핑 하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재서 낮다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고등학교 때 기숙사 다니면서 유독 많이 들었어요. 이제 또 마르고 그런 여학생들이 저혈압이 좀 있으니까 저혈압 있으면 뭐 나 아침에 못 일어나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혈압약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본태적으로 혈압이 좀 낮은 저혈압은 건강이랑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걸로 나오고 옛날 논문이 있긴 있는데 뭐 그 우울감 이런 거랑 조금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혈압 좀 낮은 분들은 그냥 체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증상은 정말로 그냥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우리 강압제라 그러죠. 혈압이 그냥 막 떨어지는 강압제를 쓰는데 강압제 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도 이제 혈압이 안 올라가면은 이제 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때는 저게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심하면 보통 병이 깊은 거로 네.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게 다 맞지는 않다는 그런 거죠. 아, 뭐 다 그럴 수도 맞진 있지만 않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것도가 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풍의 전조 증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어지럼증이 사실은 더 중한 병이고 더 깊은 병이잖아요. 네. 근데 더 괴롭기는 이 귀에 이석증이요. 전정기관에 있어가지고 나 쇠관고리관 때문에 생기는 그 어지럼증이 훨씬 더 힘들고 증상이 심하죠. 네. 근데 그래서 걱정을 더 하고 이게 중한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내시경을 증상에 관계없이 2년마다 꼭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정상 위부터 진짜 위암까지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막 쓰려지고 검사했는데 뭐 정상이나 그냥 가벼운 뭐 미란성 위염 나오는 수도 있고 그냥 검사했는데 멀쩡하게 검사했는데 뭐 위암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증상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만 검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검진 항목으로 좀 들어있는 것들은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그 간격으로 하는 거지 증상으로 하는 거가 아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어떤 증상에 대해서 꼭 원인을 꼭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알고 싶죠. 있어요. 네. 근데 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하고 웬만한 거 이제 원인이 나오면 괜찮은데 원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원인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이제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입냄새? 입냄새가 좀 그건 계속 이제 뭐 심한데. 여기 부비동에서 뭐가 좀 만성염증이 있어도 그렇고 뭐 제일 많은 거는 치주염이나 충치 이런 거로 돼 있고 뭐 이쪽 간이 안 좋을 때는 근데 그건 진짜 간 많이 안 좋을 때고요. 네.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식도 역류고 마지막에 그 식도 끝에 있는 관략근이 좀 열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저런 때 다 뭐 치과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여기 이비인후과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내시경도 다 봤다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간도 멀쩡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굳이 또 원인을 찾아서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즘 뭐 구강 청결제나 이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대증 치료를 그냥 네, 해라. 그냥 대증 치료나 아니면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를 그냥 이제 하면은 되죠, 사실은. 그 원인 찾으려고 어떤 클루 그 실마리가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찾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복통이 분명히 있는데 아래 위 내시경 다 하고 뭐 CT 찍고 뭐 이랬는데도 원인을 저희가 원인이 모르겠다.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능성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장이나 위가 움직이면서 뭐 생기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는 원인이 정확히 안 나올 때는 이제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질병은 아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인 몇 가지 그러니까 생명하고 관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넘겼을 때 심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원인은 아닌지를 검사는 합니다. 어쨌든 원인은 사망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몰라도 혹시 이게 중요한 원인 생존과 때문에 연관된. 아닌가는 이제 검사를 하고 그것도 괜찮으면 이제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구강청결제 하듯이 그냥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 경험적으로 그냥 치료를 해보고 확률적으로 많은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 치료적 그 경험 시도라고 했는데 이제 저런 걸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손 떨리는 분들에서 이걸 단순 그냥 손 떨림으로 하는 데는 이제 알코올을 조금 마셔봐서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은 뭐 그런 쪽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흉통에서 사실 그 우리 협심증 진단하는 것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설화정 나이트로글리세린 그 설화정을 해봤더니 통이 뭐 굉장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그런 걸로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이 되니까 이제 다른 거를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집요하게 원인 찾으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거는 이제 손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꼭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도 사실 아산병원까지 간 거면 정말 여러 병원들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원인을 정말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관련된 검사들은 다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하면 좀 대증적인 치료나 좀 치료적 시도를 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도 안 나오시니까 또 딴 데 가고 이런 걸 이제 하지 원인을 또 말라는 거죠. 하시지 말아라. 네, 하긴 서울 아산병원까지 오신 거면. 근데 사실 우리 병원까지 오실 필요 없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더 이상 검사할 게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저런 검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해서 또 오셨는데 좀 그냥 설명으로 해서 끝냈죠. 중복 검사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랄까 의식의 전환? 그러니까 꼭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의사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도 오히려 짚어봐야겠네요. 겸손하고 솔직한 의사죠. 그러네요. 정말로 원인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경험 많고 솔직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파티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신 질문들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방송 시작 전에 남겨주신 질문들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아이스라떼님께서 총콜이 300이 넘어요. 스타틴 약 먹었더니 간 수치가 1560이 나왔습니다.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먹었는데 이번에는 400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스타틴에 저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꽤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스타틴 종류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 대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용성 스타틴이 한 3종류 있고 조금 약하지만 또 수용성 스타틴도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총 콜레스테롤 300이고 LDL 수치가 봐서 꼭 약을 드셔야 될 거라면은 스타틴 종류 중에서 좀 이렇게 바꿔서 다른 스타틴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모든 스타틴이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 에제티마브라고 흡수를 방해하는 약이 있거든요. 보통은 스타틴하고 같이 써가지고 효과를 올리는데 이제 스타틴에 과민 반응 나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약하지만 에제티마브라는 약만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틴 종류별로 다 해보셔서도 안 되면은 그거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죠. 그거는 뭐 스타틴처럼 팍팍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사랑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폐선암 일기 수술이 1년 됐는데 며칠 전에 4일간 선홍색 혈변을 덩어리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과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폐선암 수술하고는 관계없는 증상 같은데요. 저 대장 내시경 해보시는 선홍색이면은 그 대장 쪽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또 항문 주위 가까운 데가 이제 선홍색 혈변이고 이제 짜장 같은 데는 보통 또 위나 이런 상부 쪽에서 나오는 확률이 더 많죠. 그게 내려오면서 산화돼 가지고 이제 까맣게 되는 그런 거 많아서 선홍색이면은 저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할 수 있는 내과 방문해 보셔야겠네요, 그럼. 예, 그리고 하시면 되죠. 네. 스타틴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은영리 님이 질문 남기셨네요. 이거는 꼭 스타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네. 오리지널 약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카피약은 이제 오리지널 약의 그 특허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카피약은 훨씬 더 싸죠. 그래서 그걸 만들면은 오리지널 약도 이제 값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보통은 그 동등성 실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성분의 같은 그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기분적이라 그럴까?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기분이 조금 그러니까, 다를 수도 예,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피약이면은 값도 좀 쌀 거고 뭐 하여간 그 기술을 이렇게 나중에 해서 한 거니까, 이제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는 분들은 오리지널 약을 더 선호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식약처에서 그거를 동등성 실험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니까 효과는 뭐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 검사를 해보셔서 LDL이 잘 차이가 떨어지는지를, 있는지. LDL 잘 떨어지면 그냥 써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효과가 있으면은 카피약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김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 요새 뉴스 타이틀만 봐도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기분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뉴스를 멀리해야 할까요? 혈압이 뻗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 뭐 그렇게 뉴스를 나중에 그 정리된 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팩트를 듣는 거랑 이제 그때 그 분위기랑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아마 근데 뒷목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보통은 혈압이 올라가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근육이 뭉치거나 해서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갑자기 무슨 나쁜 뉴스를 듣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그 혈압약을 드시는지 몇 살이신지 연세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강에는 안 좋으니까 피하시고 나중에 정리된 거를 그냥 읽거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받고 치매로 그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웨이즈밀키님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많이 높진 않은데 경계성이라서 약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도움되는 식습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 안 드신다는 환자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채식주의자도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드시는 분이 있고, 퀘이커 교도인가요? 여기 미국에 막 그 전기도 안 쓰고 뭐 그냥 농사만 지어서 사는 그분들도 스타틴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서 일단 뭐 술 좋아하고 뭐 체중이 좀 있거나 뭐 고기 뭐 기름기 좋아하고 이런 인스턴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높고 저 사람은 맨날 라면만 먹는데 저 사람은 왜 콜레스테롤이 괜찮냐.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는 건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해보시는 거는 뭐 인스턴트 피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콜레스테롤 많은 함량이 있다는 걸 이제 피하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늘 얘기하지만 스타틴은 그냥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뭐 게, 랍스터, 새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부담 없이 잘 드실 수 있을 테니까. 맛있는 음식이 콜레스테롤 높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약 드시면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약을 너무 멀리 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2번째 시간에 나와서 얘기했던 건데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뉴였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꼭 병기만 넘길 최소한의 약으로 먹는다. 그건 옛날 거고, 요새는 the lower the better. 그러니까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거에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the earlier the better. 일찍 시작하는 게 나중에 그 혈관 노화에 훨씬 좋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드시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가 잘 되면 또 그만큼 혈관도 건강하고 네. 동맥경화 생길 가능성도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비온 뒤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되는 식사, 뭐 식이요법 이런 거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음.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르슈아님께서 20대인데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될까요? 다른 장기들도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네. 남기셨어요. 미르시아면 여성분이신가요? 그렇겠죠? 네, 음. 소화불량의 복부 팽만감이면 아마 네, 그렇지 뭐 않을까요? 20대니까 그렇게 뭐 나쁜 거가 의심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저게 계속되면은 이제 한 번은 소화불량이면은 저 위내시경이 먼저죠. 음. 복부 초음파보다는. 네,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면은 뭐 초음파 검사해서 뭐 쓸개나 이쪽 한번 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성 위장 장애일 확률이 많네요. 검사해도 그냥 정상으로 나오고 저런 증상은 계속 있고 그러면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가 됩니다. 기능할 때만 증상이 좀 있고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괜찮다. 그래도 그게 오히려 또 마음에 놓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증상이 심할수록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음. 괜찮다.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고 계속된다고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칼리투스님께서 스타틴기 약 먹고 간 수치가 급상승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체중 빼고 약 끊었어요. 라고 예, 댓글 그런 남기셨네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예, 근데 원래 그 간 수치가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일단 좀 끊어보고 그냥 조금 이제 뭐 40까지가 정상인데 뭐 5, 60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계속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요. 무척 본인이 힘들었다고 할 정도면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고 그렇게 하면 끊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타틴의 종류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스타틴도 또 그런지는 한번 해보시고 체중 5kg 빼고 여러 가지 식이요법 해서 좋아지셨으면 뭐 더 좋은 거죠. 약 맞습니다. 드실 필요 없어졌으면은.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계속 드셔야 된다면은 이제 다른 스타틴으로 변경해서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교수님. 언제까지죠? 저희가 50분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뭐 어떤 치매하고 내용들을 얘기를 그거는 해주시면 나중에 좋을까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새로 나온 내용 중에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집혈압을 좀 재시고 그 집에서 재는 그 혈압계로 전자혈압계 같은 거 이제 손목에 재는 거보다는 이쪽에 재는 게 더 좋게 돼 있고 이 워치는 아직까지 그 의료 기기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네. 추세를 보는 정도로 쓰시고 여기 전자혈압계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가져가셔서 병원에서 직접 재는 혈압하고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혈압계 믿고서 그냥 그걸로 할 때 135에 85 그거 기억하셔서 가정 혈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갖고서 그게 중요하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 혈압이 중요하다는 또 새로운 개념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원래 오늘 진행해 주시기로 했던 치매에 대한 또 건강 상식과 그리고 매스컴 관련 건강 상식의 오해들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저희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여운 사진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디시전 메이킹이라던가 혹은 어떤 내용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시면 남겨주시는 거 어떨까요? 그것보다는 하여간 지금 이제 빅5를 비롯해가지고 이쪽에서 자꾸 이제 환자들이 밀리고 이래가지고 네. 힘든데 이게 빨리 끝나고 뭐 의학 교육부터 해서 진료까지 지금 이제 교수들 연구도 사실 좀 무너졌거든요. 진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잘
계시고 또 있는 분들은 이미 아프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그래도 그 제일 또 합당한 곳에서 또 좋은 치료를 받으시도록 또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